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무건침 진자 무건침 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나는 믿습니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사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사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세의 모든 학우들이 미래 시대에 주여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특강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 영사관 영사로 사역을 하셨고요. 숭실대학교 초대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와 법무법인 대륙 아주 종국 총괄 미국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유엔 산하 아시아 태평양 도시연맹 시티넷 CEO로 지금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김정기 대표님, 오늘 특강 제목은 21세기 세계 미래 질서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많은 더 도전이 되고 또 많은 또 어떤 그 지혜가 우리 강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기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봐요.
왜 그리 힘이 없을까? 오늘 좀 춥기는 추워요. 오늘 제가 오전에 강연 하나 하고 두 번째 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한세대학에서 사는 것 같네요. 오늘 제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 세계 미래 질서와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또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이 큰 틀에서는 21세기 세계 미래 질서와 대한민국의 선택이지만은 작은 틀에서는 결국은 이제 미국, 중국,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그 책을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는 분들한테 두 권을 드릴 텐데, 제가 작년 11월에 발행한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라는 책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강단에 오는 학생들 두 명에게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은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본입니다. 제가 자유출판에서 정정만 해드리는 책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재판부터는 제목을 달리 해가지고 다른 출판사에서 그 책은 그 책대로 나오고 제가 정정해서 드리는 책은 이 책대로 나오고 투출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21세기 세계 미래 세계 질서와 대한민국의 선택인데, 요즘은 조금 덜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트럼프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 시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그 경쟁이 아주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퍼스트 라운드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최근까지는 미중 기술 전쟁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경제 전쟁인데요. 우리가 그 세계 질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치 질서, 두 번째가 경제 질서고, 세 번째가 군사 질서고, 네 번째가 문화 질서입니다. 어떤 한 국가가 세계 중심 질서로서 헤게모니를 지는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가 경제 질서를 정확하고, 두 번째가 막강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 질서를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 질서, 네 번째가 문화 질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종전이 됐죠. 종전이 되면서 미소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서방 진영을 대표했던 미국의 헤게모니 장악 과정도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원래 한 4개 질서를 다 언급을 하려면은 2시간 정도 최소한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40여 분 전후이기 때문에 경제 질서에 중점을 두고 오늘 좀 강의를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이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 질서를 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대개 이제 경제 질서를 잡는다 하는 의미는 제일 먼저 어떤 나라가 세계의 중심 질서로서 경제 질서를 잡는다 하면 첫 번째가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고요.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고 나면은 돈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제조대국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도 있겠지만은 막강한 캐시 파워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영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제조대국에서 날개를 다는 쪽이 과학기술대국으로 도약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영역은 금융대국으로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한국과 대만도 그랬고,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고 과학기술대국의 꿈을 이루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조대국의 꿈을 이뤘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술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으로서 제조대국에서 과학기술대국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제조대국의 꿈을 이룬 나라로서 과학기술대국의 꿈을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서 금융대국의 꿈을 이룬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현재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이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과학기술대국, 그 다음에 이제 금융대국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미국보다 선발주자였던 미국이 사실은 선발주자였던 영국이 미국하고 사실은 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안 흘리고 권력 승계가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미중이 격돌하는 양상을 보면은 되게 세게 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이 있고 우리의 그 안보를 책임져주는 동맹으로서 미국이 있어서 상당히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중이 협조하던 시기,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1978년부터 적어도 미중이 경쟁 체제로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몇 년이죠. 한 30여 년 이상 동안은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아주 좋았던 거죠. 미국하고는 안보를 논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경제를 논하면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미중이 격돌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 소위 말해서 한국이 솔로몬으로 가득 찬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런 형국에서 아마 물타기를 잘해야 될 텐데 여기서 물타기라는 것은 고도의 외교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나라 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의 지도부가 잘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항상 함께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 자, 우선에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트럼프 때 아주 그래도 꽤 오랫동안 미중 무역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역사에서 정상적인 정치 훈련 과정이 없이 그냥 이 사학가 출신으로서 기업가 출신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 정말 정치 ABC도 모르는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미중 관계는 전쟁 상황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중 기술 전쟁으로 이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되게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건 미국과 중국이 이 팍스를 평합니다. 라틴어로 평한데 팍스를 구가하면서 공동 번영을 꾀하는 쪽으로 가주면은 참 좋을 텐데 원래 국제 질서,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1인자만 있고 2인자는 없습니다. 또 1인자는 2인자가 1인자에게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되게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헤게모니 쟁탈전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가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 로마 시대를 기억을 하실 텐데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팍스 로마나 시대를 구가를 했지만은 여전히 동쪽인 아시아에서는 한 나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한 제국이 있으면서 어느 한 제국도 이 통일된 제국이 아니었고 각 지역의 강국으로서 지역의 분국으로서 접점 없이 그냥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각자 제국을 운영을 해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양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대개 그냥 로마 제국만 부추기는데 언급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두 제국이 공존을 했었고요. 제가 예측을 하기로는 2050년부터 2100년 사이에 대규모 군사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이전에 로마 제국과 한 제국이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했듯이 미국과 중국이 소모적인 전쟁을 피하고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협조하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선발주자인 1위 미국이 2위를 허용하지 않고 또 1위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려야, 변화를 시켜야 이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51년부터 2100년까지도 결국은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 미국과 중국하고 우리 한국의 국력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원래 국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 질서, 정치 질서, 군사 질서, 문화 질서 네 영역을 합한 것이 종합적인 국력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이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GDP 차이가 세계 총 GDP가 100조 억 달러가 넘는데요. 미국이 28조 억 달러고요. 중국이 18.5조 억 달러, 한국이 1.8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GDP 상으로는 16배, 중국은 GDP 상으로 10배 정도 초강대국입니다. 사실 여러분 2배만 돼도 국력 차이는 되게 큰 건데 10배, 20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GDP는 단순히 경제 통상적인 측면에서의 국력 차이를 비교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네 영역에 걸친 이 질서 총합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고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어쨌건 경제 통상 지수로 봐서는 그래도 간격을 이전에 비해서는, 이전에는 뭐 100대 1, 50대 1 그랬는데 미국하고 16대 1까지 중국은 최근에 따라온 거지만은 간격을 이렇게 좁혔다는 것은 상당히 선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경제 통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GDP 상으로 보면은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제 탑 1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매년 달라지니까. 대개 한국이 10위에서 13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데, 듣기 좋게 한국은 경제 통상 역량이 세계 탑 10 스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이제 이 경제 통상적인 지수 말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국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사실은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이 최고 순위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12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한국이 요 최근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바이든 대통령과 더불어서 한미 동맹을 복원하면서 국제사회의 충실한 일원으로서 이전 시대 한 5년간 잃어버렸던 세월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많이 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대강 한국의 종합적인 국력이라고 할까요? 세계인 속에 비춰지는 게 한 20위권 정도 됩니다. 이게 탑 20 안에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 12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게요.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1차적으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네 번째에 걸친 산업혁명 시대를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서방 G7 국가들입니다. 이게 미국을 위시한 서방 G7 국가에 그 다음에 인구 대국에 영토 대국이 브릭스 국가죠.
사우스 아프리카를 제외한 오리지널 브릭스 국가가 뭐죠, 여러분? B가 브라질이죠. R이 러시아고 I가 인디아, 그 다음에 C가 차이나입니다. 이 네 개 국가는 지금 국가 총 GDP로 보면은 이 네 개 국가가 한국을 다 앞서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후진국으로 분류를 했지만은 국가 총 GDP로 보면은 브릭스 국가가 영토가 강대하고 인구가 많고 현재 총 GDP 상으로도 한국을 이 네 개 국가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 플러스 4 하면은 몇이에요? 산수 11이죠. 그러면은 세계를 주도하는 서방 G7과 브릭스 국가를 빼고 나면은 그 다음 등수,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등수가 1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 지수가 어쨌건 10위권 전후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륙별로 나름대로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요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 하면은 지금 현재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맹주였는데 요즘 조금 이제 다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동으로 가게 되면은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맹주고, 그 다음에 또 남미로 가게 되면은 멕시코가 12등입니다. 경제통상지수가 우리보다 1등이 높아요. 인구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GDP 상으로는 멕시코가 우리 한국을 앞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미에서 멕시코가 있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남미의 전통적인 선진국인 아르헨티나가 있고, 또 이쪽으로 동남아로 오자고요. 동남아로 오면은 인구 자원 부국이 어디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렇죠. 인도네시아 또 들어가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탑 20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지역 거점 국가들까지 다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대개 한 22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될 텐데, 어쨌건 종합적인 국력으로 와서 대한민국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경제통상지수로 보면은 10위권 이 플러스 뭐 이 정도 되니까 사실 제가 유학을 처음 갔던 때가 1980년대니까 그때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1980년대 1인당 GDP가 3,000불이었어요. 지금 3,000불은 최고 후진국입니다. 그 정도에서 정말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한민족이 사실은 불과 40여 년 만에 이 역사를 썼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요, 우리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포스코라든지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브랜드 덕택에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해외 나가면은 굵직굵직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많고 해서 해외 나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풍요의 시대, 선진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잘 모르고, 제 시기만 해도 제 부모 시기는 더했지만은 정말 힘든 시기를 다 거쳤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기술 시대까지 이렇게 이 레볼루션이 각 시기마다 일어나는 과정을 다 지켜본 세대예요. 이게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은 사실은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세대고, 여러분은 오로지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자란 이 풍요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학생으로, 청년 대학생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은 미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참
궁금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 문명이 앞으로도 2100년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문명을 지탱하는 요소가 제가 이 책에서 정리를 했는데, 미국 문명이 앞으로 100년 가까이 이 단일 지배 체제로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면서 갈 수 있는 10가지 이유가 제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많이 커졌잖아요. 중국이 아까 18.5조 달러 정도면은 28조 달러인 미국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3분의 2 정도니까 거의 뭐 따라잡기 일보 직전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봐서는 중국이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중국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얕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중국은 이 중국 문명이라는 게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전후 공산국가로서 어려운 시기 수십 년 빼놓고는 되게 괜찮았어요. 명청기만 해도 세계에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절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중국 5000년 저력이 개혁 개방 한지 지금 40여 년 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하고 비교를 해봐도 10배나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이 갭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첨단 기술 전쟁을 수행을 해줘서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조금 정체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제조업 영역이 있잖아요.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영역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리와 같거나 일부 영역은 추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탑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AI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미래 4차 산업화와 관련된 산업 영역에서 이 중국의 경쟁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사실은 우리 시장 역할을 하면서 먹거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잖아요.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줬다면은 중국은 우리에게 시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국가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절대 가소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중 경쟁, 미중 무역전쟁, 미중 기술전쟁을 통해서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아카일로를 겪고 있는 미중 관계를 보면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헤게모니 쟁탈전에서는 결국은 미국이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완전히 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선전하면서 이전 시대 로마 제국과 한 제국이 만일에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한다면은 나름대로 공존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망하고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이 가능한 게, 오늘은 경제 질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경제 질서 영역에서 아까 제가 총 GDP로 설명을 드렸는데, 경제 질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후진국들이 이 산업화에 들어가죠. 1차 산업화, 2차 산업화, 2차 산업화는 이제 심화 작업인데, 어쨌든 이 산업화를 대개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추진을 하고, 그것의 결과로 높은 단계에서건 낮은 에서건 제조 대국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 180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후에 일본이 그랬고, 그 이후에 한국, 대만이 그랬고,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제조혁명이라고 그러죠. 2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이 산업화를 완료를 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기술이 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은요 계속 진화합니다. 기술이 어느 순간 정체되는 법은 없어요. 물론 지금처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이 특히 반도체 영역에서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정체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존의 제조대국의 꿈을 이룬 나라가 과학기술 대국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날아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는 계속 하는데 지체가 돼가지고 정체가 돼서 좀 늦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망하고 날아가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경제질서에서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고 나면은 여기서 기술 진화는 계속되고 여기서 남아 돌아가는 돈을 가지고 R&D 투자를 합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쪽에 이제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R&D 투자 액수가 세계 탑 5, 6 이렇게 랭크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려지는 정보기술 시대에서는 R&D 투자가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 뭐 현재 잘하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을 과학기술 대국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언제쯤 그러면은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웨이 손을 보면서 하웨이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정체가 됐잖아요.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웨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 난국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실은 반도체도요, 우리 삼성이 나노 3에서 1을 선언했지만은 중국도 한 7 정도 수준, 무리한다면은 5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 압박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 지금부터 한 2049년이면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일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100을 되게 중시합니다. 2049년까지 과학기술 대국의 꿈을 이루는 시기로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3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미국 못지않는 과학기술 대국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를 삼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중국이 2049년까지 과학기술 대국의 꿈을 이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나가고 있고요, 과학기술 영역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 보셨죠? 이미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한국은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앞지른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아주 강건한 과학기술 대국으로서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경제질서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고 과학기술 대국의 꿈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 뭐가 튼튼해질까요? 군수대국. 원래 이제 군수산업이라는 게 대개는 뭐하고 연계가 돼 있죠? 과학기술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사실은 직후부터 산업화를 시작을 했던 기억을 하실 거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금씩 전쟁은
사람을 대량 학살하지만은 과학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2050년 전으로 해서 과학기술 대국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중국이 군수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을 필적한다는 이야기고, 그리 되면은 군사 질서에서 기존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깨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 됐는데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죠. 지금은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 지금은 중국이 전쟁을 못하고 또 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깨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전쟁 상황을 만들지 못하는가 하면은 중국 스스로가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전면전을 해봤자 승리 가능성이 0.001%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올해 미 국방비 지출이 8,5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8,500억 달러면요, 이거 계산을 하면 1,100조 되나요? 1,1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700조죠. 미국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5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중국은 얼마가 되느냐? 중국이 올해는 좀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2,500억 달러예요. 어쨌건 중국이 미국 국방비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3분의 1도 안 되는데 중국이 이렇게 군비 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GDP 자체가 높으니까 쓸 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굴게 해가지고 이 국부가 이 정도로 늘어나고 창출이 된 것은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1945년에 성전국가가 되면서 서방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특히 군사 영역에서는 미국이 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5년부터 55년, 지금 24년, 그러면은 뭐 거의 한 80년 정도 미국 단독으로 엄청난 군비 지출을 하면서 축적된 국방력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방력 비교를 하면요, 단순 국방비 지출로 하면은 3-4배 정도지만은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력을 비교했을 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존심이 상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무역 전쟁 걸고 노골적으로 기술 전쟁 걸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게 지금은 힘이 없는 거예요. 붙어봤자 깨지는데, 그렇잖아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때를 기다리자 하는 것이 앞으로 30여 년 후인 2050년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 각 기술 대국이 되고 그에 따른 대가로서 군수 대국으로서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에 못지않는, 미국하고 한 번 정도는 맞짱 뜰 수 있는, 단기 속전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050년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2050년 요즘 뭐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하니까 금방 전쟁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데 미중이 붙는 일은 2050년까지는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국이 직접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만에서 대리전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지금 우크라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은 우크라 전쟁이 터져도 뭐 중국이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하약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동 있죠, 한국 있죠, 대만 있죠. 대리전은 하지만은 전면전은 양국이 패하려 할 것이다, 그런 거고, 어쨌건 2050년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 질서 영역에서는 사실은 거의 수준이 비슷해지는데 왜 제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이후 2100년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경제 질서 영역에서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돈, 금융 질서예요. 제조 대국으로 피땀 흘려서 벌어 모은 돈으로 진화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R&D 투자를 해서 과학기술 대국이 되고, 이거는 쉽습니다. 웬만하면 다 해내요. 또 다른 한쪽은 요즘 투자은행이라고 그러죠.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금융 질서를 장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제조도국에서 과학기술 대국의 꿈을 이루는 과정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은 진화되니까 그냥 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보통의 노력만 해도 그냥 쭉 진화가 되는데, 제조대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금융 강국이 되고 싶다 하지만은 뜻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 세계 금융 질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축 통화가 US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US 달러 통화량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가 넘습니다. 압권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달러 제조 국가입니다. 100달러짜리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0배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게요, 기축통화국의 지위라는 게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 질서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경제 질서를 장악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융 질서 영역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패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뭐 차이니즈 위엔화가 있다,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결제 통화를 차이니즈 위엔화로 한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 달러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데, 찍어내도 이 몸값이 올라가는 건 US 달러밖에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막강한 거죠. 미국은 또 에너지 대국이에요. 미국은 자국 내에 있는 에너지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거 다 써요. 그래서 뭐 에너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이제 금융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금융 헤게모니는 선발 국가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통해서 금융 헤게모니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2050년쯤 되면은 결국은 중국도 우량화가 됐잖아요. 군사적으로 한번 붙어도 뭐 한번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쯤이 2050년인데,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이유가 바로 금융 질서가 실질적인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너뜨려서 1등 국가가 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자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 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를 깨야 되는데, 깨기 위해서는 전쟁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순환이 된 것은, 영국과 미국은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944년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현장이었던 이 브레튼 우즈에서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게 US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한다, 이게 선순환이 됐던 게,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 기축 통화에서 미국의 이 달러로 바뀌었잖아요.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피를 안 흘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순순히 중국이 우량화가 됐다고 기축 통화를 주겠어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아마 헤게모니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 아마 우리 지구가 떠들썩할 가능성이 좀 많은 시기고,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제 살아생전에 요즘 100세 시대니까 제 살아생전에는 미중이 직접 전쟁 치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렇게 흘러갈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개혁 개방시켜 가지고 중국이 제조대국으로서 꿈을 이루었던 기간이 1978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은 시진핑이 황제 시대를 열기 전까지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40여 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왔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경제에 안보를 끼워 넣었어요. 경제만 장사를 하면은 우리가 실속을 챙기면 되는데, 안보 쪽에는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에서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해서 잘 왔는데, 지금 미국이 경제 안보를 같이 끼어 팔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되게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체들이 솔로몬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들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국부를 그대로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 강연을 일단 마쳤고요. 예, 그리고 뭐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죠? 아까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했어요. 제일 먼저 이 앞으로 나오는 두 학생한테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빨리 나오세요. 달리기 잘하는 분. 두 분. 되게 멀리서 나오던데 앞자리에서 잘 안 나오고. 앞자리에서 나왔어요. 자, 멀리서 한 명 나오세요. 멀리서. 자, 달리기 빨리 나오세요. 달리기 잘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21세기 미래 세계 질서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정기 우리 대표님께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좀 들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총학생회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7교 셰프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름 총학생의 선교국장 김도협입니다. 다들 특강 잘 들으셨나요? 좀 다른 거 하느라 바쁘신 분들도 좀 보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앞쪽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채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채플 이수는 8학기 중 6학기, 편입생은 4학기 중 3학기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채플 출석 기준 및 안내사항은 10분부터 지각으로 처리되며 그 이후로부터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화요 채플은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 패스이며 금요 채플은 결석 1회, 지각 1회까지 패스로 인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지각 3회가 결석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채플 지정 좌석이 배정되었습니다. 채플 좌석 조회는 한세대학교 포털에 학사행정에 들어가셔서 학생 서비스 수강 관리에 채플 지정 좌석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해진 지정 좌석에 앉아야 출석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 좌석 번호는 눈앞에 보이는 번호가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번호가 본인의 지정 좌석 번호입니다. 추가로 지난주 채플 출석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 채플 출석은 모두 교목실에서 직접 수동으로 출석 업로드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QR코드와 설문지를 모두 내시고, 이번 주부터는 QR코드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셨다면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군포 역세권 서포터즈 광고입니다. 네, 다음과 같고요.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증 발급 광고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학생증 카드 발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한세 또래 상담 모집 광고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25일 월요일까지이며 교육 기간은 3월 27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 양성교육 참여 시 포인트, 그리고 또래 상담자 활동 시 최대 20포인트를 지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부 광고입니다. 저희 오늘의 추천 제휴업체는 펀비어킹 한세대점입니다. 한국인은 소울푸드라 하면 치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펀비어킹 한세대점은 나무기단 쪽에 있는 당정동 먹잡 골목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한세대학교 학생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3만원 이상은 500ml 음료 한 병, 5만원 이상은 황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전용 메뉴를 정하지 못한 학우님들은 펀비어킹 한세대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이룸 총학생의 주제 말씀을 다 같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참고하시면은 저희 제휴업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룸 총학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 같게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네, 올해 채플 국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을 한국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일은 세계를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네, 이상으로 7교시 채플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